뉴저지 최대 한인타운 팰리세이즈 파기 고위직 공무원의 각종 특혜와 부정부패 등으로 예산을 낭비해온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5월 말까지는 모든 미국 성인이 접종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분량의 코로나19 백신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월을 맞이하면서 여러 주들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는 등 다시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 일명 코로나19 여권 엑셀시오르 패스가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위안부 파동의 진원지인 하버드 대학 앞에서 동북부 한인단체들이 램저 교수를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5만 5,071명 늘어난 2,876만 8,930명, 사망자는 1,306명이 들어 51만 8,796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6,381명이 들어 165만 6,684명, 사망자는 99명이 늘어 4만 7,818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3,289명이 늘어나 79만 5,785명, 사망자는 48명이 늘어 2만 3,321명입니다. 한편 커네티컷의 확진자는 494명이 늘어 28만 3,622명, 사망자는 20명이 늘어 7,67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저지 최대 한인타운 팰리세이즈 파기 고위직 공무원의 각종 특혜와 부정부패 등으로 예산을 낭비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 감사원은 타운 정부에 20개에 달하는 시정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뉴저지주 감사원이 어제 발표한 56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 따르면 펠팍타운은 데이빗 로렌조 행정관에게 미사용 유급병가 비용으로 2018년에 9,200달러, 2019년에 9,500달러를 지급해 주민의 혈세를 낭비했습니다. 뉴저지주는 미사용 유급병가는 은퇴 시에만 한 차례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또 행정관의 개인 소송에 타운의 예산을 사용했고 부행정관은 타운 차량을 사용하고도 매달 차량 보조금 250달러씩을 받아왔고 다수의 공무원들이 개인 차량에 가스를 넣을 때도 타운의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케빈 왈시 주 감사원장 대행은 펠팍타운 정부는 주법을 따르지 않았고 주민들의 권익과 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내부 감독 체계 수립에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수년간 수십만 달러의 세금이 부적절하고 부당하게 낭비됐다며 정치권이 주민의 세금을 남용한다면 정부에 대한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저지주 감사원은 20개에 달하는 시정 조치를 타운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존 스케티노 펠팍타운 정부 변호사는 감사원 보고서에 적시된 문제들은 수십 년간 계속된 관행이었고 현재 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펠팍타운의 이런 부정부패 정황에 팰리세이즈팍 유권자협의회와 주민들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펠팍 유권자협의회는 타운 행정관을 해고하고 모든 비리를 조사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펠팍 유권자협의회는 오늘 발표한 성명서에서 총 5개 항목에 타운 쇄신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비리의 온상인 타운 행정관실을 없애고 행정관과 관계 공무원들의 모든 비리를 철저히 조사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 그리고 비리를 조장 방조한 시의회를 강력 규탄하고 이에 관계된 시의원들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협의회는 또 주 정부 조사에서 누락된 빌딩국 에스크로 장부 부정 사건과 각종 소송 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타운의 경찰과 직원 채용, 그리고 타운 건축 관련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유권자협의회는 살기 좋은 한인타운 건설을 위한 많은 제안이 있지만 우선 5개 사항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 처벌, 민형사상 책임과 배상을 요구한다며 앞으로 대규모 주민 집회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은 화이자, 바이오엔텍과 모더나, 존슨앤존슨까지 3개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5월 말까지는 모든 미국 성인이 접종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분량의 코로나19 백신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일 백악관 연설에서 이제 모든 미국 성인에게 충분한 백신을 공급할 수 있는 궤도에 올라섰다며 오는 5월 말까지는 모든 미국 성인이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을 공급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날짜는 앞서 그가 7월 말까지 모든 미국 성인에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고 밝힌 것보다 2달 앞당겨진 겁니다. 기존의 모더나와 화이자, 바이오엔텍 백신 물량 공급이 이번 주부터 확대되는 데다가 존슨앤존슨 백신이 이틀 전 추가로 긴급 사용 승인되면서 백신 접종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언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내년 이맘때쯤 그렇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백신 접종을 끝내더라도 곧바로 대유행 이전의 삶으로는 곧바로 돌아갈 수 없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제약사 머크가 경쟁사인 존슨앤존슨 백신 생산을 도울 것이라며 이를 2차 세계대전 당시 보여줬던 기업 간의 협력 형태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세계의 백신을 확보하면서 학교를 안전하게 열 기회를 가졌다면서 모든 교육자와 학교 직원들이 이번 달 말까지는 적어도 1회분의 백신을 맞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3월을 맞이하면서 여러 주들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는 등 다시 경제 활동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며 이런 재개 조치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의 그레그 에벗 주지사는 2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는 등 코로나19와 관련한 대부분의 규제를 취소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에벗 주지사는 이날 사람들이 많은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회복과 백신 접종, 감소한 입원 환자 수, 텍사스 주민들이 시행해온 안전 관행을 볼 때 주의 의무화 조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오는 10일부터 모든 종류의 사업장과 점포가 정원의 100%까지 손님을 받아 영업해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의 테이트 리브스 미시시피 주지사 역시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없애고 사업체 점포는 정원의 100% 범위에서 영업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그레천 위트머 미시간 주지사도 이날 식당과 술집의 정원을 수용 인원의 25%에서 5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마이크 드와인 오하이오 주지사도 이날 대규모 집회와 관련한 보건 명령을 완화하는 데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로시엘 월렌스키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1일 변이 확산에 따라 현재 확진자 수준에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어렵게 얻은 토대를 완전히 상실할 태세라며 마스크 착용, 효과가 검증된 공중보건 예방조치 적용 등을 계속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코로나19와의 싸움은 결코 끝난 것이 아니라며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사태가 계속 악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일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코로나19 백신을 혼합 접종하는 것에 대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CDC는 아직 안전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섞어서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CDC는 2일 현재 승인된 모든 코로나19 백신은 표시된 대로만 사용할 수 있다며 코로나19 백신을 혼합해 접종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DC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백신을 혼합 접종하는 것에 대한 안전성과 효능은 평가되지 않았다면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섞어서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발표는 러시아 스푸트니크 V와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혼합 접종 시험이 개시된 가운데 나온 겁니다. 1차 접종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2차 접종은 스푸트니크 V를 접종하는 방식으로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모더나 백신을 혼합해 사용하는 것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CDC는 아직 임상시험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계자는 예외적으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수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차 접종 후 최소 28일 후 존슨앤존슨 백신으로 2차 접종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누군가 이런 상황에 처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화이자와 모더나의 2차 접종분을 존슨앤존슨 백신으로 대체해선 안 된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뉴욕주에서 일명 코로나19 여권 엑셀시오르 패스가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는 이 디지털 백신 여권으로 스포츠 경기장과 공연장에 들어가기 전에 백신을 접종했다는 사실이나 음성 결과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2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뉴욕시의 메디슨 스퀘어 가든과 바클레이 센터 등 두 곳의 스포츠 경기장에서 코로나19 패스포트인 엑셀시오르 패스의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엑셀시오르 패스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나 음성 검사 결과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디지털 백신 여권입니다.
스마트폰의 월렛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인쇄하거나 저장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엑셀시오르 패스에는 QR코드가 있고 해당 장소에 가서 스캔하면 자신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검사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은 엑셀시오르 패스의 운영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경기장과 극장, 사업체 등이 더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지난달 23일부터 총 수용 인원의 10% 이하로 입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제한적으로 스포츠 경기장이나 공연장의 관중 입장을 재개한 상태입니다. 다만 관련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72시간 이내에 받은 코로나19 음성 테스트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안부 파동의 진원지인 하버드 대학 앞에서 동북부 한인 단체들이 램지어 교수를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앞에서 교민들이 이 대학 문제로 시위를 여는 것은 처음입니다. 매사추세츠 한인회는 오는 6일 북동부 6개 주 한인회와 뉴욕, 뉴저지 한인회와 합동으로 하버드 대학 앞에서 마크 램지어 교수의 규탄 집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집회를 통해 램지어 교수에게 위안부들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하버드대 교수직 사퇴와 해당 논문의 자진 철회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또 하버드대와 로스쿨 측에도 램지어 교수의 해임 등을 요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시위에는 한인회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대학에 적을 두고 있는 한국인 유학생 및 한국계 재학생들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사추세츠 한인회 서영애 회장은 CBS 노컷뉴스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상당히 대규모 집회가 될 것 같다며 미국인들 및 외국인들의 참여도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서 회장은 특히 이번 시위 개최 이유에 대해 램지어 사태와 관련해 고국은 물론 동포사회에서 잘못 알려진 게 있기 때문이라면서 지난 26일 뉴요커에 실린 한국계 석지영 교수의 글을 한국 언론이 잘못 소개했다며 램지어 교수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거나 사과하지 않았는데 마치 그렇게 한 것처럼 오해하도록 보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램지어 사건이 다 끝난 것처럼 오해하는 동포들이 많아지면서 상황을 정확히 알리기 위해서 집회를 열 필요성이 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계 고교생들이 주축인 재미 차세대 협의회의 경우도 석지영 교수의 글 요지를 미국 언론에 알리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의 명가 픽사가 한국 할머니의 희생과 사랑을 소재로 한 단편 애니메이션 윈드를 유튜브를 통해 무료로 공개했습니다. 최근 아시아계를 겨냥한 증오범죄가 미국 내에서 확산함에 따라 애니메이션의 명가 픽사는 아시아계 미국인 사회와 연대하기 위해 한국 할머니와 손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감동적인 단편 애니메이션을 무료로 공개했습니다. 픽사는 2일 페이스북에 공개한 성명을 통해 모든 형태의 반아시안 증오 행위에 맞서 우리는 아시안과 아시아계 미국인 커뮤니티와 연대하고 있다며 사회의 포용력을 증진하기 위해 아시안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단편 애니를 널리 알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픽사는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제공하던 플로트 그리고 윈드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무료로 공개했습니다. 윈드는 한국 할머니의 손자 사랑을 담은 작품이고 플로트는 필리핀계 아버지와 어린 아들을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입니다. 특히 8분 분량의 윈드는 한인 2세 에드윈 장 감독이 각본을 쓰고 연출했는데 깊숙한 지하 동굴에서 할머니의 희생으로 어린 손자가 탈출에 성공하는 가상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장 감독은 트위터를 통해 아시아계, 특히 어르신들을 향한 공격이 잇따르는 시기에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기 위해 윈드를 유튜브에 공개했다며 이번 조치로 증오범죄 반대와 아시아계 지지에 대해 더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멕시코 국경과 가까운 캘리포니아주 농촌 마을에서 SUV와 트럭이 충돌했는데 최소 13명이 사망했습니다. 8명이 정원인 SUV 차량에는 사고 당시 무려 25명이 탑승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일 오전 6시 15분께 캘리포니아주 임피리얼 카운티 농촌 마을인 홀트빌 인근 고속도로에서 1997년형 포드 엑스페디션 SUV와 대형 트레일러 트럭이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8명이 정원인 SUV에는 무려 25명이 타고 있었고 이 가운데 최소 13명이 숨졌습니다. 부상자들은 사고 현장 인근 엘센트로 메디컬 센터 등 3곳의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하지만 크게 다친 사람도 있어서 희생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들 나이는 20세에서 55세이고 부상자 중에는 16살 청소년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SUV에 다친 어린이들도 있었지만 나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SUV가 고속도로 진입을 앞둔 교차로에서 트럭과 충돌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경찰은 SUV가 교차로에서 정지 신호를 어겼는지와 트럭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달렸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8인승 SUV에 25명이 탑승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 지역은 멕시코 국경에서 불과 16km 떨어진 채소 농장지대입니다. AP통신은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이어지는 겨울철 양상추와 채소류 수확 시기에 맞춰 사고 현장 일대에는 농장 일꾼들을 태운 버스와 SUV가 자주 다니고 멕시코 출신 미리국자를 실은 차량도 목격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경제 재개 가이드라인 2단계로 진입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재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인구 10만 명당 신규 코로나 감염자가 각각 7.2와 7.6명으로 해당 수치가 7명 미만으로 떨어지면 레드 단계 진입이 가능해집니다. 두 카운티의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는 이르면 다음 주쯤 7명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최소 2주 동안 해당 비율을 유지해야 다음 단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레드 단계로 승격을 승인받을 경우 수용 인원의 25% 이내에서 영화관과 식당들의 실내 영업이 허용되며 소매점과 쇼핑센터, 박물관 등은 수용 인원은 50%로 완화됩니다. 한편 오늘 캘리포니아주 58개 카운티 가운데 샌프란시스코와 나파, 엘도라 등 7개 카운티는 레드 단계로 이동했고 이로 인해 완화된 봉쇄 조치는 내일부터 적용됩니다. 유명 동화책 작가인 닥터 수스의 일부 책이 인종차별적인 묘사로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문제가 된 6권의 책은 아시안이나 흑인 캐릭터 묘사에서 인종차별적인 시선으로 문제가 됐습니다. 닥터 수스 엔터프라이즈는 공식 성명을 통해 닥터 수스 책 일부가 잘못되고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묘사한다며 이에 대한 출판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책은 4개의 동물원이 생긴다면과 맥 엘리것의 연못 등 총 6권에 달합니다. 회사 측은 교사와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몇 달간 논의를 한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판매 중단 발표 이후 경매 웹사이트 이베이에서는 해당 제품들의 판매 가격이 무려 40배 이상 오르기도 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북부지원은 페이스북이 일리노이주의 개인 생체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지불하기로 한 6억 5천만 달러 규모의 합의금을 최종 승인하고 소송을 매듭지었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160만 명에 달하는 일리노이주 페이스북 사용자가 동참했습니다. 제임스 도나토 판사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최대 규모의 합의금이라며 소송 참가자 1인당 최소 345달러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고 측은 지난 2015년 4월 페이스북의 얼굴 자동 인식 기능이 일리노이주 개인 생체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인 등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인종 증오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캘리포니아 고등학교 교사가 온라인 수업 도중 아시안을 비하하는 찢어진 눈 표현을 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세크라멘토 지역 그랜트 고교의 니콜 버켓 스페인어 교사는 지난달 25일 줌 수업 도중 눈초리가 위로 올라가면 중국인, 아래로 내려가면 일본인이라며 직접 포즈를 취했고 이후 이 영상은 소셜미디어에 게시됐습니다. 트윈 리버스 통합교육부는 충격적이고 실망스러운 영상을 제보받은 즉시 조사를 시작했다면서 어떤 형태의 인종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뉴저지주 조기투표 도입 법안이 지난 1일 주하원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58표, 반대 11표, 기권 1표로 통과됐습니다. 법안은 본선거의 경우 10일 전부터, 대선 예비선거는 6일 전부터, 대선이 아닌 예비선거는 4일 전부터
조기 투표를 선거일 2일 전까지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주 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주 상원 본회의 표결과 필 머피 주지사의 서명만이 남은 상태입니다. 뉴욕주 의회가 길거리에 마구 버려진 담배 꽁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터형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뉴욕주 의회에 따르면 최근 주 상하원에는 주내에서 필터형 담배와 전자담배 일회용 카트리지 판매를 오는 2023년부터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각각 상정됐습니다. 법안을 상정한 리즈 크루거 주 상원 의원과 주디 그리핀 주 하원 의원은 담배 폐기물은 우리 환경에 암적인 존재나 다름없다며 환경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오전 중 구름이 조금 끼겠지만 오후에는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3도, 섭씨 6도, 밤 최저 기온은 25도, 섭씨 영하 4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토요일은 때때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